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은 1인 크리에이터의 시대다 이렇게 불리고죠. 초등학생들한테도 장래 희망이 뭐냐 그러면 크리에이터 되겠다 뭐 이럴 정도입니다. 그 가운데 이 한 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그런 분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법관까지 지내시고 평범한 법률 상식을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전해주고 계신 전문 크리에이터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박일환 전 대법관 함께 만나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몇 년까지 대법관 하신 거죠? 2012년 6월 말 7월 10일까지 했습니다. 2012년. 대법관 임기가 6년? 6년입니다. 예. 2006년부터 그렇습니다. 12년까지. 예. 벌써 한 8년 됐네요. 이제 8년 됐습니다. 대법관 끝내시고 나서 뭐 변호사 활동도 예,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러다가 이 크리에이터는 어쩌다가 시작하신 거예요? 그거는 제 딸이 한번 해보라고 해서 재작년 크리스마스 무렵에 제가 한번 했습니다. 2018년 크리스마스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한 1년 반밖에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인기가 대단하시다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구독자가 뭐 4만 명이 넘었다? 지금 4만 한 6천. 5만에 가까워진다? 예.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대법관 6년 그 전에도 판사 생활 쭉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 졸업하고부터 제대하고 나서부터 쭉 법관 생활을 했습니다. 총 몇 년이에요, 그럼 판사를 하신 게? 법관 생활은 78년 11월부터 했으니까요. 한 30, 대법관까지 합치면 한 4년 정도 됩니다. 평생 재판만 하셨군요. 그런 셈입니다. 예. 34년 예. 판사. 예. 대법관은 우리나라에 몇 명이죠? 대법원장님을 포함하면 14이 됩니다. 예. 옛날엔 더 적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16분까지 있다가 14로 줄었습니다. 예. 판사 중에서는 최고가 대법관인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 임명권자부터 다르니까 좀 이제. 누가 임명합니까? 일반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지만 예.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통령이. 예. 또 한 분 한 분 국회에서도 저걸 하지 않나요? 국회에서 또 동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 전에 또 청문회도 통과해야 되고. 그렇죠. 예.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힘들어졌습니다. 대법관 되는 게 판사들로 치면 사실 평생의 꿈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그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대법관까지 지내실 때는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임기제니까 임기 끝나면 이제 더 이상 뭐 한 번 더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예. 연임이 없군요, 거기는. 법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제 연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관행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연임을 또 의식하면은 판결을 또 공정하게 할 수 없다 이런 또 여러 가지 비판도 있고 해서 다들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한번 하고 이제 그만두기라. 굉장히 일이 많다면서요, 대법관? 일은 뭐 고시 공부할 때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예. 대법관쯤 되면 연세도 이제 좀 계시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제가 이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좀 자잘한 사건들은 좀 빼고 그래도 그게 묵직한 것만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자잘한 사건이라는 개념이 사실 애매하고. 그래서 제가 표현이 좀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법리를 또 밝히는 것은 꼭 그 사건이 뭐 형이 높다든지 뭐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또 법리를 밝혀야 될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좀 선정하는 것이 상당히 좀 대법관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민사가 됐건 형사가 됐건 1심, 2심에 나는 안 되겠다.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누구든 3심까지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건 별개의 문제죠. 글쎄요. 예. 근데 아무튼 지금 우리의 제도는 그런 거 그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까지 오게 되는 사건이 그만큼 많은 거고, 그렇죠. 예. 그 많은 걸 전부 안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고, 예. 그 대법관 한 분 한 분이 일일이 다 들여다보세요? 다 들어보죠. 예. 도와주시는 분들도 없습니까? 도와주는 이제 스태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 재판연구관이라고 해서 이제 대법관 수는 변동이 없었지만 그 재판연구관 수는 몇 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때는 한 70명, 80명 되는데 지금은 한 120, 30명 되고 또 저희들이 재판연구관 할 때는 한 4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건 자꾸 늘어나니까 조금은 이제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법관 한 명당 연구관들이 한 10명 이 정도까지? 10명까지는 안 되지만 뭐 한 전체를 보면 한 10명 가까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지금은. 어떤 이제 분야별로 나눠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34년 판사 생활 하신 중에 초임 판사, 그다음에 뭐 부장 판사, 뭐 고등법원 부장 판사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법관이 제일 바쁩니까? 제일 바쁘죠. 예. 이게 뭔가 좀 이상한데요. 이게 일종의 승진 개념인데 제일 높은 데 올랐는데 그렇게 바쁘면 됩니까? 국가는 원래 자기 일을 남한테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더 책임도 무거워지지만 또 바쁘기도 더 바빠지는 것이 그게 이제 법관 사회의 특징입니다. 고등법원 부장만 돼도 많이 바쁩니다. 예. 좀 다른 일반 직장하고 비교하면 좀 재미없는 직장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무슨 결제 시스템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각자 자기 사건을 자기가 해는 어떻게 보면 수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 편하게 어떻게 하는 방법은 사건마다 다 틀리니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다른 직장 같으면 승진하면 중요 의사결정만 하고 그렇죠. 예. 나머지는 이렇게 좀 위임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죠. 이제 그 판결을 일일이 다 손으로 또 손을 봐야 되고 또 사건마다 또 다 그 하는 전개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걸 일일이 다 또 이제 경력이 많은 재판장이 좀 열심히 해야지 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아니 그리고 친한 친구나 이런 사람도 자주 만나지도 못한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만날 시간도 잘 없고 또 이제 우리는 연고 사회가 돼가지고 또 일부러 접근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좀 예. 어찌 보면 좀 약간 수도승 같은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셈이죠. 예, 예. 근데 그게 적성에 맞으셨어요? 30몇 년을 하신 거 보면. 근데 저희는 뭐 맞다기보다 쭉 하다니까 그 업무 자체는 제 적성에는 맞았습니다.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따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따져가지고 그 논리가 좀 나름대로 납득이 되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런 뭐 사회생활도 그래 했지만 일반 이제 재판 업무도 그래 하고 했기 때문에 뭐가 따져가지고 아우가 안 맞으면은 결론을 못 내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 나름대로 따져가지고 결론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나야 이제 판결을 하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한테는 좀 맞기는 맞는 그런 분야긴 했습니다. 그렇게 34년 긴 세월 동안 뭐 제 표현입니다만 수도승처럼 하나하나 따져가시면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 요즘은 이제 이 카메라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박일환입니다. 뭐 이러면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예. 친근하게. 이미지 변신을 일부러 하신 거예요? 이제 저도 처음에는 바로 그렇게 변신하기가 어려서 한 6년간 이제 좀 더 사회에 적응을 하고 나서 변호사 생활도 하시고. 이제 그래서 옛날식으로 또 평생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변신을 해야 또 편하게 살겠다 해서 변신 시도한 겁니다. 근데 이름이 차산 선생 법률 상식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차산 호세요? 제 이제 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호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그건 뭐 특별한 뜻은 아니고 이제 저 산이다, 뭐 그냥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산이다, 그냥 가르치는 저 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을 풀이해 그러니까 보시면. 그 뜻 자체는 뭐 큰 그건 없는데 이제 동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뭐 아주 명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길에서 생활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산이다. 그런 것이 저한테는 좀 와닿고 해서 그렇게 따온 겁니다. 그냥 별 큰 의미 없는 근데 동네에 있는 산이다. 동네에 있는 이웃의 산.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좀 친근한 사람이다. 뭐 이런 뜻 그렇지요. 예. 그런 건가요? 예. 저희들 어렸을 때는 이제 소도 방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저는 이제 그때 소도 이제 산에 아침에 가서 놓고 내려오고
또 이제 오후에 가서 또 놓고 내려오고 이렇게 네. 두 번을 서로 네. 몰고 손몰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제가 이제 그때 음. 중학교 다니고 할 때는 이제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럴 때 그 뒷산을 올라가거든요. 예, 그런 예. 이제 그런 뜻이죠. 예. 그냥 이웃에 있는 예, 평범한 예, 것, 예, 예. 뭐 장사미사, 뭐 그런 셈이죠. 예. 또 소오줌 말똥이라는 뜻의 우수마발, 예, 예. 뭐 이런 거 비슷한 예, 겁니까? 그렇죠. 예. 아, 그렇군요. 차산 선생. 그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법률 상식이라는 면에서는 딱 맞는 호인데.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도 제목을 뭐로 할까 제 그 영상 제목을 뭐로 할까 하다가 딱 그게 떠올라서 그냥 바로 예,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뜻풀이를 전해주면은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할 텐데 그냥 차산 선생 써놓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그래도 이제 차산을 검색하면 그런 기술이 나오더라고요. 좀 친절하게 거기도 가로 열고 뭐 좀 해주세요. 예. 네. 그건 그렇고 1년 반쯤 전에 따님이 권했다. 예. 따님은 뭐 어떤 일 하시는데요? 제 딸은 이제 금융 분야에 금융? 예, 해서 이제 공부도 미국서 하고 미국에서 금융 회사에 이제 쭉 다녔습니다. 맨하탄에서. 근데 이제 결혼하고 이제 홍콩에 와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저한테 이제 아버지도 그 뭐 책 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책을 써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뭐 몇백 부 찍어가지고 누구한테 돌릴 것이냐 보지도 않았는데 차라리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은 많이 벌 것이다. 그래 그 눈에서 처음에는 이제 그 뭐 찍는 줄도 어떻게 찍는 줄도 몰랐으니까 그러겠죠. 듣고만 말았는데 이제 연말에 시간이 좀 나서 그 찍는 그 장비를 사줬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그뭐 별건 아니고 이제 거치대하고 그래가지고 카메라 거치대? 예, 스마트폰 거치대죠. 그러니까 휴대전화로장 찍으시죠? 그렇죠. 예. 스마트폰 거치대를 올려놓고 제가 이제 조작해가 저 혼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 찍어보니까 이 각도도 안 맞고 안 맞는데 하여튼 뭐 처음 올리면은 보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도. 예. 그래서 어쨌든 올려가지고 올리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으니까 아, 하나 했구나 하고 이제 그러면 다음에 또 한 번 더 해봐야 되겠지 하고 이제 그 다음 신청 세고 나서 이제 또 주말마다 예. 한두 개씩 찍어 한 6개를 찍어서 올렸어요. 예. 그리고 올렸더니 그리고 올리고는 이제 올렸다 하고 이제 그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오니까 아주 그래가 좀 구독을 하라고 주위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 한 60명 내지 70명까지 구독자는 올라왔는데 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 거 저도 한두 개 봤는데요. 아주 어색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분 하고는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아이고 이거 참 어렵구나 하고는 그만해야 되겠다 하고는 했더니 갑자기 이제 누가 신문사에서 한다는 걸 알고 이제 기사를 나고 나니까 그 사흘 사이에 한 3,000명인가 그죠. 구독자가 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걸 누가 보느냐 예. 해서 그래서 이게 유튜브 하라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구나. 책을 3,000부를 찍으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아니 따님이 그 무슨 방송이나 뭐 이런 쪽 활동도 아니신데 그냥 요즘 시대적으로 널리 알리는 그런 어떤 매체가 그런 영상 크리에이터다 이제 그런 시대지를 읽은 것이로군요. 예, 그래서 이제 딸이 또 그 하나 하면은 이제 딸이 무슨 자산 운용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대표님이 또 전국을 강연을 다녔습니다. 근데 별로 그게 이제 사람 모으기도 어렵고 또 많이 모아가지고는 또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효과가 별로 없었나 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럼 대표님도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시오 하니까 그분도 반신반의하고 그럼 한번 찍어보자 해서 찍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정말 대세구나. 시대적 대세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저보고도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그리고 한 5분 정도 분량으로 그렇죠. 예. 특정 주제 하나씩 접어서 일반 국민이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을 정리해서 혼자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죠. 예. 그 혼자 이렇게 카메라 세워놓고 혼자 찍으세요? 근데 카메라는 지금도 그렇죠. 그렇게 하세요? 카메라는 제가 이제 스위치만 누르면 돌아가니까. 근데 딴 사람이 찍어주고 하려면 또 시간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다가 뭐 야외로 나갈 때 하는 때는 이제 장비를 들고 가서 저 혼자 찍기도 하고 안 되면 집에서 찍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손 쉬우니까 그래야지. 뭐 편집하거나 뭐
자막 처리 이런 건 안 하세요? 편집은 이제 제 딸이 해줍니다. 아, 대행.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그거는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오히려 더 이제 일반인이 들어서 이상하면은 저한테 연락을 해가 그렇죠, 이거 무슨 그렇죠. 뜻이냐 하니까 법률 전문가는 들으면 아는데 예. 일반은 모르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서 하니까 오히려 더 좋다. 이렇게. 뭐 보통 일주일에 한 건 하시나요? 어떻게 되시나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건씩 했는데 요즘은 이제 열흘에 한 건 정도로. 열흘에 예. 한 건. 주제가 금방금방 잘 안 나타나서 좀 이제 그 주제는 혼자 다 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죠? 예. 어떤 기준으로 정하세요? 그런 주제를? 주제는 이제 처음에는 제가 뭐 할 이제 이야기도 많고 해가지고 저절로 많이 정해졌는데 이제 대충 이제 많이 하고 나니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례나 이런 것도 하고 또 옛날 제도 또 법원이 이렇게 바뀌어온 역사 뭐 예. 그런 것도 이제 섞어서 하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유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유란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구독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뭘 제일 많이 좋아해서 봤나 이런 걸 이제 저희도 좀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비밀 녹음에 관련된 거. 네, 그게 생각보다 더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죠? 예, 많은 분들이 조회했더라고요. 또 부모님이 진 빚 예. 이거 어떻게 되냐? 그 특히 최근에 왜 연예인들 그렇죠. 원래 이제 그것도 그때 연예인 사건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그걸 비투라고 염두에 해서. 두고 그죠? 했는데 그게 너무 복잡하고 사안에 따라서 자식이 책임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고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 그렇게 자세하게는 말을 못 했는데. 뭐 지금 이 내친 김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비밀 녹음은 뭔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비밀 녹음한 거는 합법적인 거예요, 불법적인 거예요? 자기가 대화한 것을 하는 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대화하는 거를 그것을 자기가 녹음하는 것이죠. 근데 근데 그 상대방한테 허락 안 받고 그렇죠. 이제 녹음을- 그것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요.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아직 학업심에서는 이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된다. 민사적으로는 근데 불법이다. 예, 형사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이제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내 허락 안 받고 내 목소리를 녹음한 것 자체가 나에 대한 음성권 침해다. 음성권 예, 침해.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손해배상을 구하니까 학업심에서는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대법원까지 대법원까지는 아직 올라가지 않고 그거는 금액이 적으니까 아마 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제 대법원까지 상고하면은 대부분 판례가 나올 것 같은데 아직 그까지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허락을 안 받고 녹음했으니 음성권 침해다는 이해가 됩니다. 예. 그거 말고 허락 안 받고 녹음한 그 내용을 내가 무슨 법적 증거물이나 이런 거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일 문제죠. 예, 예. 근데 보통 우리나라는 돈을 빌려주고 할 때도 그냥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판을 하면은 법원에 와서는 서면이 없으니까 문서가 없으니까. 예, 시침을 뚝 떼는데 만나면은 자꾸 말을 하면은 안 빌려줬다 소리를 못 하니까 그걸 녹음을 해가 내면은 빌려준 거 맞지 않느냐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이제 그걸 가지고 증거를 삼아 가지고 그렇죠. 지금까지는 뭐 그런 것을 증거로 해 가지고 아마 이제 민사 재판에서는 이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하는 생각은 옛날부터 쭉 판사 생활하면서 예. 이런 것까지 법원에서 받아주니까 자꾸 이제 비밀 녹음이 비밀 녹음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직 뭐 그까지밖에 이제. 그러니까 뭐가 옳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중점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예. 옛날에 왜 독수독과론이라고 예, 예. 독이 있는 나무에서 열린 열매는 독이 있다. 예.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채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 뭐 그렇죠.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예. 그건 이제 왜 그저 정보기관 이런 데서 비밀 그렇죠. 도청한 예, 예. 거 도청하고, 예. 이런 거는 안 된다. 뭐 이거였었잖아요. 근데 그거랑 개인이랑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허락 안 받고 녹음한 거랑은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요거는 다르게 이제 자기가 이야기하니까 상대방이 하나고 하니까 자기 거는 자기가 녹음해도 되고 상대방 응답한 것만 추가로 녹음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니고 이제 제3자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도청을 한다든지 이건 안 되겠죠. 근데 내가 이제 하고 내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려고 녹음했는 것까지도 이제 못하게 막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래야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이 아니어도 그렇죠. 개인이어도 개인은 자기가 말한 걸 녹음한 거. 아니 제가 아니라 예. 그 제가 예를 들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예. 그 얘기를 인정을 안 하니까 내가 누구를 시켜가지고 너희들끼리 얘기해봐. 그러면 대신에 안 돼. 그러면 그거 안 좀 되죠. 녹음해 갖고 예. 와. 예.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안 되지. 내가 포함된 대화일 경우는 그렇죠. 예, 그건 아직은 되죠. 법원에서 인정해 주더라. 예. 야, 그 녹음 하나만 해도 이게 상황에 따라 복잡하네요. 복잡하지요. 예, 예. 그럼 또 두 번째 얘기 나왔던 그 부모님이 빚을 졌다. 그리고 그것도 이제 저는 간단하게 부모가 자기가 쓰려고 빚을 진 거야 뭐 자기가 갚아야 되고 예. 이제 우리 자식은 원칙으로는 상속이 될 때는 이제 갚든지 말든지 결정을 하면 되는데 부모가 근데 이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또 빌려 오는 경우가 안 많습니까? 등록금을 뭐 그렇죠. 빌리러 갈 수도 예, 있고 예. 또 집에 이제 애들 키우려고 뭐 옷도 사야 되고 뭐 하는 생활비를 쓰고 했을 때 그 자식이 이제 뭐 미성년자이면 또 모르겠지만 이제 다 큰 성년이다. 이럴 때는 그러면 그 빌린 것이 누구 빚이냐 하는 것도 좀 따지면 좀 문제가 되지. 그거는 상식적으로는 빌린 주체인 아버지가 빌린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대신해서 빌렸다고 볼 수 있느냐 그런 문제. 그거는 특별한 경우만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근데 등록금이다. 어. 뭐 대학원 등록금이 되면은 어. 그걸 아들 빚이라고 봐야 될까 아버지 빚이라고 봐야 될까 조금 근데 아들이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아는 사람한테 빌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쓰는 건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그런 게 재판에 온 적이 그렇지. 있어요? 그런 아니 이제 오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그럼 뭐 아들이 와서 이건 아버지 빚이야. 이게 어떻게 아버지 빚이냐. 아들가 지금 대학원 들어갈 때 등록금을 가져갔으면 아버지가 돈이 없으면은 아들 대신해서 빌린 것이지 우리 아들 졸업하면 갚겠다 하고 빌린 것이지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그건 또 듣고 예, 보니 그러네. 예, 근데 지금 이제 계기가 됐던 일부 연예인들의 이제 원래 별로 이렇게 안 알려졌다가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되니까 알고 보니 저 연예인의 아버지가 옛날에 이랬다, 뭐 그렇지, 어머니가 이랬다 이래서 터져 나온 것들이잖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경우는 뭐 보니까 그렇게 이제 자식을 위해서 빌린 건 아니고 본인의 사업 자금이다 뭐 이런 걸 위해서 빌렸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자식은 책임이 없는 거죠. 아무 관련이 없는 그건 거죠.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법적 관계도. 예, 예. 그죠? 예. 상속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빚은 내가 상속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상속은 이제 고래관념하면 아버지 빚을 자식이 안 갚으면 그거는 이제 아주 불효한 사람으로 사회 활동 자체를 못할 정도로 좀 지탄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아버지 빚은 아버지고 돌아가셨을 때 남은 재산으로 못 갚으면 그걸 끝이다. 이제 지금은 이제 사회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물론 뭐 아버지 빚을 자식이 갚아주면 더 좋겠지만 꼭 갚아줄 의무가 없고 그걸 법적으로는 이제 상속을 포기하든지 그렇죠. 한정 승인이라고 해서 이제 아버지 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남긴 재산과 지고 있는 빚을 따져 보니까 그렇죠. 예. 빚이 더 많더라. 그렇죠. 예. 그럼 나는 모든 상속을 포기한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빌려주신 분들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재산들을 나눠 갖는 걸로 끝내는 거죠. 그렇죠. 이제 예, 그렇게. 자식은 전혀 책임이 없고. 자식은 책임 없죠. 한정모는 뭐예요, 그럼? 한정은 그러니까 이제 만약 아버지 재산이 한 3억을 남겼는데 빚이 7억이다. 그러면 이제 그 3억 재산을 내가 상속은 하지만
7억을 갚을 때는 그 3억 범위 내에서만 내가 갚겠다. 내 재산 가지고는 안 갚는 거죠. 그 아버지한테서 받은 재산만 가지고 그 7억을 이제 갚는데 못 갚으면 이제 끝이고. 그건 아예 상속 포기가 더 좋겠는데요. 근데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또 아버지 재산 어디 있을 수도 있고 뭐 추가로 또 있을 수도 있다. 하니까 이제 포기하면 다 없어지는 건데 한정승인 해놓으면 더 나오면 또 더 갚으면 되고. 그러네요. 몰랐던 재산이 있을 수도 있을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게 좋겠군요. 그렇죠. 근데 포기하면 또 그 다음에 또 내려가니까 1순위 상속인이 아닌 2순위 상속인한테는 그 상속이 또 내려가니까 상속권이. 예, 그럼 또 그것도 또 포기해야 되고 이런 이제 복잡해지니까 이제 뭐 상속 보통은 이제 한정 승인해가 정리를 하는 것이. 이왕 그 부모의 빚, 그다음 상속 얘기 나온 김에 우리 차산 선생께서 특히 우리 일반 시청자들한테 요즘 이혼, 재혼 이런 게 워낙 많잖아요. 예. 이런 시대의 상속 문제 좀 알려주고 싶은 상식이 많으시다고요. 그게 이제 복잡해졌는데 사실 이제 우리 가족법이 워낙 바뀌어가지고 이제 재혼을 하면은 계모를 맞이하게 되는데 계모는 이제 옛날에는 같은 직계 존속으로 계모의 재산도 전처 소생의 자녀들이 상속을 받고 이래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은 그 계모의 재산은 전처의 소생의 자녀는 상속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게 이제 가장 최근에 그 90년 경에 와서 이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얼마 전이네요. 그리고 이제 우리 관념하고 좀 안 맞는 것이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이제 자식도 상속받지만 배우자도 상속을 받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럼 아버지 재산이 배우자 상속되는 게 몫이 더 크죠. 그렇죠. 아버지 재산 중에 상당한 몫이 배우자한테 가는데 그러니까요. 이 배우자가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옛날에는 그 배우자가 또 아버지하고도 애를 낳을 수도 있고 또 데리고 온 애도 있을 수 있고 하더라도 다 이제 직계 비속이 돼가지고 어쨌든 부모, 자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 같이 이제 상속을 하니까 아버지 재산이 갔다가 또 내한테로 오는데 지금은 이제 나는 그 계모하고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니까 혈연 관계는 아닌 거죠. 혈연도 아니지만 이제 인척으로도 그 이제 자식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모의 소생만 상속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이 이제 엉뚱한 대로 자기 그 이제 전처 소생의 자녀를 보면은 엉뚱한 데로 가는 셈이죠. 왜 아버지 것이 절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재혼을 하면은 내 권리가 많이 침해된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재혼을 아버지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재산이 많으신데 그렇지. 이제 재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재혼한 새엄마죠, 저한테는. 새엄마는 재산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럼 상당 부분이 그 새엄마한테 가잖아요. 그렇지요. 새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저한테 안 와요? 안 오지요. 그럼 누구한테 가요? 그 이제 새어머니의 자식들한테 가든지. 자식이 없다면? 자식이 없으면 그 친정으로 가죠. 형제요. 새엄마의 형제요? 그렇지요.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관념하고는 조금 안 맞게 이제 되는 거죠. 뭔가 문제 있는 사돈한테 가는 셈이죠, 결국은. 아니 근데 대부분의 이제 이런 경우 사별한 후에 결혼하게 되고 뭐 이런 경우에 그 새엄마의 친정을 그렇지. 저희가 외가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외가라고는 안 하죠. 그러니까 관계가 없잖아요. 관계가 없지요. 근데 아버지의 재산이 그리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법을 이제 그렇게 고쳐버리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우리의 어떤 전통관념 뭘 제가 설명드리면 전통관념은 피가 이렇게 연결이 돼야 상속이 일어납니다. 그 배우자한테는 상속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 배우자한테는 상속이 안 되니까 항상 피로만 연결된 사람한테만 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안 생겼는데 이제 배우자 상속을 해방 이후에 신민법 만들면서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처만 인정했지 사위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사위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는 인정을 하는데 사위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사위는 이제 상처를 하면은 또 딴 데 장가 가고 이래 하는데 그렇죠. 처는 그 며느리는 이제 물론 자식이 있으면 자식하고 같이 자식이 상속하는 상관없으면 자식이 없이 혼자 됐다. 근데 재혼이 아직까지 지금부터 한 60, 70년 전 이야기니까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사는데 그 재산도 그 상속 못 한다면 살기 어렵다 이래가지고 처라고 해서 특별히 상속
그걸 한 자리로 넣어줬습니다. 우리 관념하고는 맞지 않는데 그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남녀 평등이 되면서 배우자의 상속이라고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와 사이가 같은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이제 그 배우자들이 상속을 하면서 이 상속이 우리 전통적인 상속하고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 게 근데 재혼까지는 그때 아마 이 법 고친 사람이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달라지니까 재혼하면서 이게 큰 장애가 된 거죠. 예. 아, 이게 제도가 그렇게 바뀐 후에 지금 이제 저도 생각이 나네요. 그러고 나니까 그 좀 이 연로하신 부모님 혼자 되신 분들 가운데 자녀들 앞에서 나 새로 좀 결혼해 볼란다 그러면 자녀들이 극구 반대한다는 게 그거로군요. 그렇죠. 예. 근데 재산 다 정리하고 하라 그러는데 또 재산 다 정리하면은 재혼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진퇴양난이. 네. 재산을 가지고 재혼을 해야 여자도 이제 시집을 오고 글쎄요. 그래 하는데 그 다 자식 다 주고 내가 그 왜 가느냐 하니까 안 되지. 아무튼 이런 기존 관념과 법적 체계 사이에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대목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전에 좀 이렇게 유언장 같은 거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대체 유언장을 하면 이제 좋지요. 그런데 유언장을 아무리 하더라도 또 이제 유류분 제도가 있어가지고 상속분의 2분의 1은 또 처분을 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또 역시 장애 사유로는 마찬가지. 아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재산은 어떻게 해라라고 유언을 남기고 공증까지 받아도 근데 법률 규정에 의한 유류분은 침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도 또 필요하네요. 그 재산은 혼자 읽은 게 아니라 그렇죠. 이제 배우자나 자식들과 함께 읽은 걸 수 있다 이런 거니까. 그렇죠. 그거 안 하면 또 이제 그 사람이 혹시 나중에 정신이 또 이쪽으로 설려가지고 그렇죠. 한쪽이 다 줘버리면 남은 사람이 또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법으로 그걸 또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절반까지는 예.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 절반은 법적 법적으로, 체계 하에 예. 한다. 예. 그렇죠. 현재 기존 우리의 법적 체계는 어떻게 돼요? 배우자하고 자식들이 몇 대 몇으로 돼 있습니까? 배우자가 이제 50%를 더 가져가지요. 자식보다. 예. 배우자는 150, 그렇죠. 자녀들은 똑같이 100. 100 그렇죠. 아들, 딸 구분 없이. 그렇습니다. 예. 거기서 저거는요. 사위 며느리는요. 그거는 이제 없지요. 그건 없고 예. 아들, 딸에게 100씩, 예. 배우자에게 150. 150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배우자한테 간 150이 배우자가 재혼인 경우 사망하면 우리들한테 안 온다. 복잡하네요. 이거. 복잡하죠. 이름 지금 이런 것도 방송에 하셨어요? 그것도 잠깐 했습니다. 예. 초기에 이제 몇 분 정도에 이게 처리가 가능합니까? 한 4분. 예. 그래요? 예. 잘 알아들어요? 지금 제가 막 옆에서 잘 알아듣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할 때 그래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이해가 더 빠르다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럼 또 질문하는 사람 제가 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 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지금 혼자 하는데 시간이 나면은 이제 둘이서 대화 형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게요. 또 그럼 일반인 입장에서는 또 궁금한 게 자꾸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하듯이 이렇게 그렇죠. 하면 그렇게 자꾸 하면 이제 이해가 빠르지요. 그죠? 예, 예. 한 사람 좀 구하세요. 구하려고 이왕 하시는 거. 근데 구하면은 또 이제 찍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게 복잡하더라고요. 지금 이걸 통해서는 전혀 수익은 창출 안 하신다.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제 뭐 1,000명에 뭐 4만 시간 하면은 수익 창출할 요건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1,000명 하는 것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금방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후는 이제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아직 신청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예. 그냥 광고 없이 그냥 또 영상이 짧아서 뭐 그거 잠깐 보는데 또 광고까지 붙이기는 좀 독자들한테 좀 그래서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립니까? 댓글은 많이 달립니다. 예. 다 읽어보세요? 다 봅니다. 예. 악성 댓글은 없습니까? 악성 댓글은 뭐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요? 예. 다들 조심하나 보죠? 글쎄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리창 뭐 깨진 유리창 이론처럼 뭐 그런 댓글 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전직 대법관께서 하신다니까 혹시 자기가 잘못된 댓글 달았다가 처벌받을까 봐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글쎄 댓글에 댓글도 달아주세요? 거의 안 달아줍니다. 그건 뭐 달기도 어렵고 그냥 하트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가 눌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원고도 직접 다 쓰신다고요? 예, 원고는 제가 이제 지금 여기 보니까 예. 하나 가져오셨네. 예, 제가 이제 초기에는 뭐 일일이 다 써가지고 했습니다. 타이핑도 아니고 직접 육필로 쓰시네요. 예, 예. 뭐 저는 타자도 하긴 하는데 뭐 이건 편한 자세에서 이제 하니까 손으로 쓰면 또 수정도 금방 되고 해서. 원래 어려서부터 법조인이 꿈이셨습니까? 어려서 뭐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저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직업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하시면서 변호사 하면은 자유직업이 되어서 앞으로 좋을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저는 막 따지는 걸 좋아하는 걸 저 선생님께서도 아시고 이제 좀 그쪽이 맞지 않겠나 뭐 이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어느 분야 쪽 일을 하셨는데? 아버님은 이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정년 선생님. 예, 퇴임하셨는데 네, 네. 이제 제가 조금 형제 중에서도 제일 좀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과학자가 되는 게 어떻겠나 해서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이과로 2학년 때는 이과 갔다가 3학년 때 다시 문과로 와서 이제 법대를 갔습니다. 왜 3학년 때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과학 기술자 해가지고 사회에 가서 그게 60년 되니까요. 예, 예. 적당한 직업을 택하기가 어렵다. 뭐 그렇죠. 이렇게, 예. 요즘 같았으면 뭐 다르지만.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아무래도 변호사가 꿈이셨을 것 같은데, 맞죠? 그렇죠. 그때 이제 변호사. 그런데 어떻게 판사를 평생을 지내셨어요? 7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의사나 비슷하게 이제 무슨 어느 정도의 수련 과정을 겪어야 변호사도 제대로 이제 실무를 할 수가 있는데. 판사나 검사 몇 년 하고 나와서 변호사 개업하고 그랬죠? 그래 했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법원 검찰이 아니고는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수련을 할 많은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법무법인 같은 것도 별로 그런 것도 없었고. 변호사들 혼자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어떻게 공부를 하고 뭐 예, 이렇게 예. 하는 것 자체 그런 시스템도 안 돼 있었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원에 가면은 다양한 사건을 이제 예, 예. 종합병원처럼 돼 있으니까. 그러면 한 10년 하시고 이제 나오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근데 안 나오신 거는 근데 저는 뭐 꼭 계속 승진하시니까 못 나오신 건가? 저희들 때는 계속 승진이라기보다 1년 지나면 모든 동기가 똑같은 코스로 승진을 했습니다. 지금하고는 다른데 옛날 그것도 뭐 제가 한번 유튜브로 찍을까 생각도 했는데 그때는 1년 되면 항상 그 같은 동기가 한 단계씩 올라갔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같은 뭐 승진 개념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수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승진돼서. 근데 그래도 아무튼 동료들 중에는 10년, 15년 지나고서 옷 벗고 변호사 가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건 뭐 이제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예. 여러 가지 이제 여건상 그래 가는 것인데 저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여튼 뭐 그런 특별하게 개업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이지를 않아서 이제 뭐 평생 그냥 그렇게 판사로. 하게 된 것입니다. 기억에 남는 판결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그렇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건국 60주년 대법원 선정 시대의 명판결 후보에 오른 판결이 있더라고요. 예, 뭐 어떤 거였죠? 좀 조금 소개해 주시면. 그거는 이제 김태한 그 제주도 지사 그 아까 말씀한 독수 독과 이론을 판례로 이제 한 것이 이제 그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하는 이제 그것이 전원 합의체 판결을 한. 어떤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마 그 수사관들이 예. 사무실에 가서 이제 증거를 수집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뭐 그 이제 영장을 받아가도 영장도 제시하지도 않고 또 그 자리에서 일일이 이제 그 상대방하고 이제 만나서 이렇게 뭐를 압수하고 목록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뭐 통째로 다 사들고 가서 뭐 가져가. 그때 당시는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예, 이제 그것을 일일이 하면 번거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 가져와 해가 다 사들고 가버리고 며칠 있다 이제 불러가 필요 없는 건 돌려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거 사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예. 싹 가져갔는데 사실은 거기다 슬쩍 가짜 증거를 끼워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과 압수수색을 하는 사람이 서로 목록을 하나씩 적어야 맞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런 거 안 하고 이제 해가지고. 근데 그 사건은 특이하게 이제 그때 압수한 거 빼놓고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통은 이제 뭐 압수수색이 좀 잘못됐더라도 그 사람이 이제 범인이 맞으면은 다른 증거가 있어서 유죄가 유지되는데 예. 그 사건은 이제 그거 빼보고 나면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돼버렸지. 예.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증거로서 이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나 이런 국가기관의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못하게 그렇죠. 그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것이 많이 이제 개선됐죠. 개선됐죠. 예. 네. 어떠세요? 평생을 법과 함께 이렇게 살아오시고 지금도 법률 상식을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계신데 좀 질문이 또 역시 뭐합니다만 한마디로 법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래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도 법대 들어가서 처음에는 막연하게 그냥 법은 뭘 자꾸 누군가가 강제하는, 물론 법이 강제력이 있는 거죠. 하는 것이다 해서 뭔가 저걸 좀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인재상정이 알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쭉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법대에 가서 법을 배우면서는 그것이 아니고 정반대로 법이라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법 없으면은 힘센 사람이 그렇죠. 지 마음대로 하면은 되지, 굳이 뭐 법대로 할 필요가 뭐냐. 법대로 하라는 것은 약한 사람, 사회적 약자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배워서 그것이 정말 한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바람직한 사회이긴 하지만 그 전제가 법이 제정되는 과정이 그 대신에 이제 공정해야지. 그렇죠.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법을 만들고 지키라고 해야 되지. 그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특정한 세력이 다수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우격다짐으로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면은 법을 사람들이 우습게 알고 안 지키는 것이 오히려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화가 되고 사회가 발전하려면 그 법 제정 과정이 제대로 돼야 된다. 그건 근데 국회가 법을 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법원은 이제 제정된 법을 집행하는 것인데, 그렇죠. 제정할 때 잘된 잘못된 그걸 또 법원에서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제일 이제 판결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왜 법대로 안 하는데 그 사람은 법대로 어떻게 하느냐, 법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데 이래 이제 항변을 하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좀 쉬운 표현으로 법이 없던 시절은 힘센 사람이 무조건 그렇죠. 이겼다면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거라고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법 자체가 강자한테 유리하게 돼 있더라. 그렇지. 이거 아닙니까? 그거지. 그래서 저희도 대학교 처음 배울 때 그 법철학 하시는 교수분이 그래도 무법 선지보다는 악법이라도 법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악법이라도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하면 보호가 받는데 무법이 되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철학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악법이라도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어떤 평생을 보시니까 우리의 법은 여전히 강자를 위해 작동하는 법이 많죠. 글쎄, 그거는 뭐 제가 뭐 강자를 위해서다기보다 이제 그건 시대의 변화에 강자에게 유리하게. 글쎄 뭐 그러던 시대가 자꾸 바뀌니까 결국은 이성적으로 발전하는 형태로 법이 변화하는 건 사실이죠. 물론 조금씩 변화합니다만은, 그리고 강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는 법을 이거 법에 문제가 있으니 좀 개정합시다 그러면 강자들이 또 로비를 해서 막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법이란 것이 일반법이 있고, 일반법은 사실은 이제 뭐 민법이나 형법 이런 거는 누구든지 원고가 될 수도 있고 피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누가 법을 만들고 해도 나도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 임대인이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 매도인이 되고 매수인이 되고 하니까 로마법이 이래라 이제 쭉 이게 균형 있게 자꾸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특별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상법은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죠. 어느 정도 보호해 주는 것이 형평에 맞느냐, 이건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서는 이 법이 내한테 좀 잘못됐다, 그럼 나쁜 법이다 이래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제 그런 것은 어떤 그 시대에 따라서 시대, 또 이해관계 충돌, 그 속에 정치. 그렇지. 그거는 이제 특별법은 어쩔 수 없어 그런 면이 있는 것입니다. 민법은 그런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건 가장 기본 모법이니까요. 사법부는 그런 의미에서 약자를 위한 보루가 돼야 할 텐데. 그렇죠. 그냥 흔하게 우리가 옛날 사용하는 말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말도 있고, 저 사람은 딱 법대로만 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대로 해도 저희들이 초기 판사할 때는 전세 들어가 있어도 등기를 뭐 전세 하서 등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또 임대차는 더 그렇고. 그래도 팔리면은 새로 산 사람한테는 대항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우리 법이. 옛날에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이 나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재판하러 가면은 새로 산 사람이
나는 모르겠다 나가라 하면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럼 전세금도 못 받고. 이야. 근데 법이 그러니까 그 법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거 빨리 고쳤어야죠, 그런 부분. 근데 그걸 고치는데 그 세월이 많이. 하하. 왜냐하면 그것도 금방 고쳐질 수 없는 것이 그것도 그러면 그 임대차를 또 남이 알게 해야 되니까. 근데 등기는 못 하고 등기는 안 하니까.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 주민등록을 옮기 가지고 뭐 하면 확정일자 뭐 확정일자 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자꾸 나오니까 그게 이제 가능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것도 또 저당권 받는 사람 뭐 이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면은 전세권자도 또 보호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전세권자가 보호가 우선순위가 몇 등이냐 예, 이런 거. 예, 그런 예. 것이 복잡하니까 그 예. 법을 금방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 임대차 보호법도 개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지금은 한데 그때는 법대로 하면은 판사는 이제 명도해 주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러네. 그 사람은 전세금 떼이고 이제 그러네.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그래 판단하면은 이 판사라는 것이 맞아, 억울할 수밖에 그걸 할 수밖에 없는데 어. 근데 그런 것은 참 제도의 맹점인데 그 제도를 또 고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 제도가 법이 바뀌어지기 전에 판사로서 이건 내가 봐도 너무 불합리한데 그렇지 불합리하다. 그렇죠. 이럴 때도 어쩔 수가 어쩔 없. 수가 없지. 이야, 안타까우셨겠네요. 안타깝죠. 그래가 그런 사실 그런 재판은 그때 한두 건 있었는데 참 이래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겠냐. 근데 이제 지방은 그래도 주인이 대충 다 뭐 그때만 하더라도 다 이제 안면 있고 하니까 그러냐면 서울은 안 그렇더라고요. 예. 팔고 도망가 버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전세 든 사람은 전세금 예, 받을 예. 너는 거기 가서 알아봐라. 나 등기했다 이래 나오니까. 그래서 정말 참 재산 다 뺏기고 명도해주고 그러니까 법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원망하지 어떻게 참. 하겠습니까? 특히 제 표현으로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큼 순박하신 분들이 법대로 하는 판사 앞에서 화날 수밖에 없는. 그렇지요. 예. 판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민의, 국민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게 잘 집행되고 이런 사회를 향해 가야죠. 그렇죠. 이제 그래야 하면 제도가 더 많이 개선되고 네. 그 제도 앞으로 그 크리에이터 활동은 계속 하실 거죠? 당분간은 이제 하겠습니다만 이제 얼마나 이제 주제가 발굴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네. 이제 한 1년 반 하시면은 이제 고갈될 때 앞으로는 더 전문적 분야로 가야 되는데 그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전문적으로 가면 또 이제 그러니까요. 그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구독자가 또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도 있고 해서 좀 일반된 것도 한번 하고 또 전문적인 것도 하고 그리고 해서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이미 하신 것도 예. 조금 이 점 더 편하게 쉽게 다시 한 번씩 좀 해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 하면 누가 질문 그러니까요. 대답 형식으로 하면은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예. 네. 네, 마지막 하신 말씀, 무법천지보다는 악법이라도 낫다. 그런데 그 악법을 좋은 법으로 바꾸는 것, 그게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 싶네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